자, 지금부터 차일피일 미뤘던 2018년도 기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지각 귀인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명의 후보자가 평가위원과 1대1 최종 면접을 할 때 피평가자의 면접 순서네요. 면접 순서는 평가자의 중심화 경향, 관대화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최근 및 대비 효과는 관련이 없다.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이제 면접 순서니까 면접 순서는 뭐 최근 효과, 대비 효과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뭐 면접 순서가 중심화와 관대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 뭐 예를 들면 최근 효과는 뭐 면접 순서가 좀 자기가 10명 중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한 사람들한테 좀 저 초기보다는 최근에 한 사람들 점수를 후하게 해주면 최근 효과고, 대비 효과는 이제 면접 순서에 따라서 뭐 앞 사람 대비 뒷 사람 몇 점 하니까 앞에 훌륭한 사람, 뒤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점수가 높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효과, 대비 효과는 관련이 있지만, 중심화 관대화 경향은 이제 모든 사람 평가했을 때 점수를 뭐 다 중간 주고 다 점수를 좋게 주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순서, 면접의 순서 때문에 뭐 그렇게 생기고 하는, 분포가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죠. 분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켈리의 귀인 모형, 이건 뭐 시험에도 많이 났었죠. 특이성, 합의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내적 귀인하게 되고, 특이성과 합의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적 귀인, 외부 귀인을 한다는데 이건 맞죠. 우리가 특이성, 합의성은 두 개는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일관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A군이 영어 시험을 못 봤는데 이제 계속 못 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쟤는 영어 공부를 좀 안 하는 거네 뭐 이렇게 내부에 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2번은 맞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자 관찰자 효과, 이건 이제 시험에 이때 처음 났어요. 이게 귀인 오류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는 보통 뭐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하고 이제 근원적인 귀인 오류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서빙 바이어스 뭐 이런 것만 시험에 났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 액터 업저버 바이어스 이게 처음 시험에 났어요. 우리가 그 근원적 귀인 오류는 뭐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귀인을 할 때는 보통 그 사람이 이제 좀 내부에다 돌리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서빙 바이어스는 그 셀프 서비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는 좀 내부에 귀인하고 자신의 실패는 외부에 귀인하고 그런 건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존심을 좀 높일 수가 있으면, 성공을 했을 땐 자존심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제 내부에 귀인하고, 실패를 하면 이제 자존심이 떨어질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안 떨어지게 하려고 외부에다 이제 귀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행위자 관찰자 효과는 뭐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행위의 액터일 때와 자기가 이제 그 행위, 다른 사람 행위를 이제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또 귀인이 좀 다르다는 거야. 이게 액터 업저버 바이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 질문을 답을 못한 학생이에요. 그럴 때 이제 뭐 나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그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건 뭐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거는 이제 상황적인 면에 돌려버리는데, 근데 이제 보통 뭐 친구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질문을 답을 못했다고 하면 이제 게으른 자식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다른 사람 거는 이제 내부에다 귀인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행위자 할 때하고 관찰자 할 때하고 그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내로남불 뭐 같은 그런 거죠.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이제 로맨스, 좀 좋은 걸로 하고, 어떤 상황적인 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고, 남의 연애에 대해서는 뭐 저거는 좀 불륜이다. 그 불륜이라는 건 쟤는 이제 좀 원래 저런 거를 좀 잘하는, 불륜을 잘하는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개인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찾는 의사결정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하기보다는 인지적 한계와 탐색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뭐 인지 한계와 탐색 비용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 건 그건 또 합리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좀 틀리죠.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할 만한 의사결정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최적의 대안, 뭐 최적의 의사결정 이런 걸 찾는 거죠. 4번도 틀렸고,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한 대규모 집단에서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때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수록
집단 내의 의견이 양극화된 현상이다. 집단 양극화는 뭐 그룹 시프트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예, 그룹 싱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응집력이 강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합의에 대한 요구가 지나쳐서 막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걸 이제 얘기를 못 꺼내는 그런 현상을 이제 집단사고라고 하죠. 집단사고에 빠지면 대안 자체가 여러 개가 안 나오고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소수의 대안이 안 좋은 거라면 이제 의사결정의 질이 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집단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엔 정답이 2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기부여는 뭐 매년 나오는 거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승진,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의 개선, 권한의 확대, 안전 욕구의 충족은 위생 요인에 속하고 도전적인 과제 부여, 인정 급여, 감독 회사의 정책은 동기 요인에 해당된다. 여기 보면 이제 뭐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급여는 이제 위생 요인이죠. 뭐 급여라든가 뭐 감독, 회사의 정책 이런 것도 이제 위생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권한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은 또 저 동기 요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강화 이론에서 벌과 부정적 강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지만 소구와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증가시키는 건 그 강화가 붙은 애들이에요. 뭐 네거티브든 파지티브든 간에 리인포스먼트가 붙은 애들은 이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고 퍼니시먼트하고 익스팅션 소고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리인포스먼트가 붙은 애들을 써서 그 행동을 이제 계속 하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그 벌이나 소고를 써야 되는 거죠. 네. 3번 브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의 자기 효능감이 클수록 과업 성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보상의 유의성, 수당성도 커지게 된다. 사실 뭐 자기 효능감은 기대, expectancy에만 영향을 미치죠.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자기가 그 노력을 했을 때 어떤 뭐 그 과업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가 그걸 달성할 수 있을까에 관한 스스로의 믿음인데 그게 높은 사람이 기대가 크죠. 기대 혹은 뭐 기대감이 크죠. 네. 그렇지만 유의성을 높이는 거는 뭐 유의성은 사람마다 좋아하는 보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보상을 줄 때 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의성을 높이고요. 수단성을 키우려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그렇지가 않다면 성과급 제도 같은 게 수단성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매슬로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욕구는 생리적, 안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친교죠. 그 다음에 성장 욕구는 없고요. 친교 욕구는 좀 그렇다.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 실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4번도 틀렸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지각하는 투입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투여한 시간, 노력, 경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개인이 지각하는 산출엔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유무형의 혜택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보면 투입에는 뭐 시간부터 해서 뭐 저 맨 끝에 건강까지 전부 다 그게 투입 요소고요. 산출은 이제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CPA 기출에서 났던 것처럼 허즈버그가 주장한 그 동기요인, 위생요인 이런 데 전부 다 여기 산출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무형의 것들 뭐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산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변혁적 리더십은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 지적 자극, 상황에 따른 보상, 예외에 의한 관리, 이상적 영향력의 행사로 구성된다. 여기서 우리가 뭐 확실히 아닌 거는 이제 상황에 따른 보상 이런 거 하고요. 예외에 의한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혁적 리더십하고는 다른 거래적 리더십의 요소인 거죠. 뭐 상황에 따른 보상, 뭐 조건적 보상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조건적 보상하고 예외에 의한 관리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2번에 피들러는 과업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고 과업 구조 정도가 높고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긴밀하고 좋고 부하에 대한 리더의 지휘 권력이 큰 상황. 이게 그 맨 앞에 상황이에요. 고고고인 거죠. 8개 상황 중에 이제 1번 상황이니까 상황이 제일 좋을 때니까
이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보다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반대로 돼 있네요. 네.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이때는 훨씬 더 좋고, 상황이 좋거나 안 좋을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고, 상황이 중간 정도일 때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이 피들러에서는 사실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LPC 설문입니다. LPC 설문. 그래서 이제 LPC 점수가 그게 높으면 후하게 평가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계지향적 리더고요. LPC 점수가 낮으면 그거는 이제 LPC를 안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게 과업지향적 리더죠.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좋거나 안 좋을 때는 이제 과업지향적 리더니까 LPC 점수가 낮은 리더십이 적절하고, 상황이 중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좋으니까 그건 이제 LPC 점수가 높은 리더십이죠. 어쨌든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톡딜은 부하의 직무 능력과 감성 지능이 높을수록 리더의 구조주도 행위가 부하의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성에 대한 지각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일단 스톡딜은 이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OS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냥 구조주도와 배려 그것만 얘기를 했죠. 예,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이건 굉장히 최근에 나온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은 그냥 출제위원께서 그냥 거의 소설을 쓴 거죠. 네. 어쨌든 스톡딜 그 OS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리더십을 그냥 구조주도와 배려를 해서 두 차원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이건 또 아시다시피 행동 이론이지 상황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네. 그 다음에 4번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가 가장 낮을 때, 그때는 이제 이게 지시적, 설득적, 참여적 위, 지설참위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형 리더십이 효과적이고, 가장 높을 때는 이제 지설참위 이렇게 모나리자 실루엣의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지시적, telling, selling, participating, delegating 이렇게 되니까, 네. 4번이 정답이네요. 네.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의 역할 교환, 명확한 비전 제시, 경청, 적절한 보상과 벌, 자율과 공식화를 통하여 집단의 성장보다는 집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일단 우리가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서번트 리더십의 정의를 생각을 할 때 집단의 효율성과 생산성 높이는 데 초점 두는 것보다는 당연히 집단의 성장이죠. 집단과 집단에 속해 있는 어떤 부하들의 성장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번트 리더는 여기 보시면 적절한 보상과 벌 이런 것들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거래적 리더십의 요소죠. 조건적 보상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명확한 비전 제시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명확한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또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서번트 리더십이 여기서 확실히 틀린 거는 뒤쪽에 있는 효율성과 생산성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성장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갈등과 협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협상에는 갈등 해결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협상인데 분배적 협상의 동기는 제로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통합적 협상의 동기는 포지티브 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죠? 네. 분배적 협상은 이제 파이가 정해져 있는 거라 그게 이제 딱 누가 1을 더 가져가면 이제 누구는 1을 덜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가져가고 덜 가진 거를 합치면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배적 협상은 제로섬이고 통합적 협상은 포지티브 섬이다. 2번 분배적 협상보다 통합적 협상에서 정보의 공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통합적 협상은 이제 둘이 서로 윈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잘하면 둘 다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더 많이 하겠죠. 3번 파트너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이게 이제 파트너인데 이게 파트너가 뭐냐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있는 그 믿는 구석이에요. 믿는 구석. 그러니까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면 이게 협상 당사자의 협상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연봉 협상을 하는데 누가 다른 회사에서 이제 1억 줄 테니까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1억은 내가 지금 받아놨기 때문에 1억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연봉 협상할 때 일단 1억 이상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안 주면 이제 딴 데로 가면 되니까 그런 걸 이제 파트너라고 합니다. 파트너. 3도 맞죠. 갈등 관리 유형 중에서 회피형은 자기에 대한 관심과 자기 주장의 정도가 높고 상대에 대한 관심과 협력 정도가 낮은 경우다. 우리가 그게 이제 이게 처음 시험 났어요. 이게 이제 토마스와 킬만이라는 사람이 하는 건데
자기에 대한 관심은 높고 상대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은 거는 그건 이제 경쟁형입니다. 경쟁형.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협상할 때는 다 이 경쟁형을 씁니다. 다들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사고 팔 때도 전부 다 자기는 뭐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싸게 팔려고 하니까 서로 이제 자기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는 뭐 내 거만 취하면 되니까 나는 내가 싸게 사면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뭐 그거를 뭐 손해를 보고 팔든 이런 거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경쟁형이라고 합니다. 컴피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던 보기에 있던 회피형은 뭐냐면 이건 이제 자기 거도 별로 안 챙기고 남의 거도 안 챙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거는 갈등이 불거지는 게 좀 상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갈등이 좀 커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써 무시하는 거를 이제 회피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많이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조금 챙기는 걸 수능형, accommodat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갈등 해결하기는 제일 좋은 거죠. 자기만 그냥 포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언제 쓰냐면, 이 갈등 상황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한테는 뭐,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포기해줄 때 쓰는 게 수능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collaborating. 자기 것도 많이 챙기고, 상대도 많이 챙겨주는 게 그 협력형인데, 그런 거는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찾기가 어려우면 그 중간쯤 되는 거를 이제 둘 다 중중 정도 되는 거를 쓰는데 그 타협형인데 컴프로마이즈. 이건 이제 약간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뭐 내가 몇 개를 양보하고 또 몇 개를 얻어내고 뭐 그런 게 타협형입니다. 자, 어쨌든 그게 이제 그 토마스와 킬만의 갈등 해결할 때 쓰는 무슨 프레임워크인데 그게 이제 처음 시험에 났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정답은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요. 통합적 협상에서 제시된 협상의 이슈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의 관심사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뭐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온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네. 오케이. 5번 보겠습니다. 조직 구조와 조직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제의 범위는 부문 간의 협업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범위이다. 통제의 범위. 아니죠. 통제의 범위 뭡니까? 통제의 범위 이제 한 사람의 경영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숫자를 통제의 범위라고 해요. span of control.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뭐 4명을 관리하면 뭐 이게 통제의 범위가 좁다. 여러 명을 관리하면 8명을 하면 뭐 통제의 범위가 넓대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자율권을 보장해 줄 수 이런 건 전혀 아니죠. 네. 보통 이제 여기 5번에 조직 구조나 조직 설계 이런 데 보면 뭐 기계적 조직, 유기적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뭐 어떤 뭐 전략이라든가 뭐 기술과 조직 구조의 관계 이런 게 시험 났었는데 올해는 그냥 정말 조직하고 뭐 조직 설계를 할 때 쓰는 조직의 구조적 요인들 이런 걸 가지고 좀 시험 났어요. 기존하고는 좀 약간 다른 스타일이죠. 어쨌든 틀린 거는 1번이고요. 부문별 조직, 디비저널 스트럭처 이거는 사업부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나 각 사업부 내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이 쉽지 않다.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건 4번에 있는 그 기능 조직이죠. 기능별 조직. 3번, 조직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 내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보고 해당 조직의 집권화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조직 내에 있는 저 꼭대기 있는 사람한테 의사결정이 다들 집중되어 있으면 그걸 집권화라고 하고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분권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4번, 기능별 조직. 기능 조직은 기능별 전문성 확보할 수 있으나 기능 부서들 간의 조정이 어렵고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려면 좀 유기적 조직인 게 좋은데 일단 기능별 조직이 우리가 외웠던 그 기사 매수네 이렇게 치면 걔가 그 가장 기계적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능별 조직이 사실 기계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각 부서 간 연결하는 수평적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별로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환경 변화 이런 데 대응하기가 부서들이 이제 한꺼번에 해서 대응하고 뭐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은 조직이죠. 5번 매트릭스 조직은 이중적 보고 체계로 인하여 보고 담당자가 역할 갈등을 느낄 수 있고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뭐 역할 갈등도 생기고 그다음에
명령 일원화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중 보고 체계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답은 틀린 건 1번이고요. 6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뭐 쉬운 거죠.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도록 직무를 설계함으로써 직무 수행자가 해당 직무에서 의미감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다양하게 설계하는 게 좋죠. 이게 기술 다양성 얘기하는 거죠. 기술 다양성 높아지면 직무의 의미감을 느끼고 자율성을 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을 경험하고 맞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직무 수행자가 해당 직무에서 성장 욕구와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 뭐 도전적 목표 제시 이런 것들은 뭐 헤크만과 올드햄하고 전혀 상관없죠. 우리가 5가지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이 5가지니까 뭐 도전적 목표 이런 거는 목표 설정 이론에 나오는 거죠. 4번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드백 제공하면 직무 수행자가 해당 직무에서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과업 중요성을 높여주면 그것도 역시 의미감. 그렇죠? 그래서 6번에는 3번이 틀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인사선발 및 인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피평가자를 반복 평가하여 비슷한 결과 나타나는 것은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뭐 신뢰성이라는 게 선발 도구의 신뢰성이라는 건 측정치 일관성인데 뭐 여러 번 언제 어디서 누가 하더라도 이제 측정하려는 특성이 변하지 않으면 이 측정값이 일정하게 일관되게 나오는 걸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죠. 네. 1번은 맞네요. 신입사원의 입사 시험 성적과 입사 이후 업무 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은 선발 도구의 예측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사 시험 성적 뭐 그 GSAT, 삼성에서 보는 GSAT 이런 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업무 성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하면 그게 예측 타당성이고 그다음에 지금 타당성 검증을 이제 바로 하고 싶어서 현직 사원에게 입사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동시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예측 타당성하고 동시 타당성이 두 개 합쳐서 우리가 기준 관련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죠. 3번 행위기준고가법은 BARS 중요사건법과 평정척도법을 응용하여 개발된 인사평가 방법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사건법 CIM은 이게 내용 면에서는 CIM을 이제 따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 면에서는 평정척도법 레이팅 스케일 따른 거죠. 3번도 맞고요. 평가 도구가 얼마나 평가 목적을 잘 충족시키는가는 타당성과 관련돼 있다. 그렇죠. 특히 그 인사평가에서 이제 어떤 타당성이냐면 내용 타당성입니다. 내용 타당성. 어떤 내용, 뭐 어떤 항목을 가지고 이제 평가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타당성입니다. 선발 도구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내적 일관성, 양분법, 시험 재시험법이 있다. 이건 뭐 아시다시피 신뢰성 측정 방법이죠. 네, 타당성 측정 방법에는 아까 2번에서 봤던 것처럼 뭐 기준 관련 타당성, 내용 타당성, 그 다음에 뭐 구성 타당성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8번 보죠. 올해 2018년 문제는 이제 전략 경영은 이 한 문제도 안 났어요. 네, 안 나고 인사 3문제가 나고 조직이 하나 나고 조직 행동에서 4문제가 나고 뭐 이렇게 됐죠. 네. 봅시다. 임금 및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급은 해당 기업에 존재하는 직무들을 평가하여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직무급은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서열법, 분류법, 요소, 비교, 점수법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 평가하는, 즉 직무평가 방법이죠. 네. 3번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보기인데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내재적 보상이 클수록 임금의 내부 공정성이 높아지고 외재적 보상이 클수록 임금의 외부 공정성이 높아진다.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임금의 내부 공정성은 그건 이제 같은 회사 내에서 직무 간 비교를 통해 인식하는 공정성이 내부 공정성이고 외부 공정성은 뭐예요? 같은 직무에 대해서 이제 회사 바깥에 있는 직무 수행자와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결국 내부 공정성은 이제 내부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고 외부 공정성은 이제 외부 사람이랑 비교하는 뭐 그런 의미인데 내적 보상, 외적 보상은 상관없죠. 예. 상관은 있죠. 보상은 둘 다 저 산출에 들어가니까 뭐 그때 비율 계산에 그냥 들어가는 요소지만
개가 클수록 공정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 말이 안 되죠. 4번. 직능급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요즘엔 이제 지식정보사회가 되면서 어쨌든 직능급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능급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키우려고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식정보사회에 좀 맞는 거죠. 5번. 기업의 지불 능력,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등은 기업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렇죠. 기업의 지불 능력은 상한선이고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은 하한선이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이건 뭐 한 중간쯤을 결정하는 요인 되겠죠. 마케팅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A. 패널 조사와 실험 설계는 탐색적 조사에서 이용되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 조사에는 뭐 탐색 조사, 기술 조사, 인과 조사 이렇게 있는데 이 패널 조사는 이제 기술 조사 방법입니다. 기술 조사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 설계는 실험은 이제 인과 조사고요. 탐색 조사에는 주로 뭐 있냐면 뭐 FGI 시험에도 왔었죠. FGI도 있고 뭐 문헌 조사도 있고 전문가 면접도 있고 뭐 그런 걸 쓰죠. 탐색 조사가 뭐냐면 지식 수준이 제일 낮을 때 조사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예비 조사 혹은 뭐 조사를 위한 조사 뭐 이렇게 하는 게 탐색 조사입니다. 우리 조사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기술 조사고요. 가장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게 인과 조사입니다. 인과 조사는 이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틀린 거고요. 어휘 차이촉도 이것도 뭐 시험에 꽤 낮죠. 어휘 차이촉도. 응답자가 질문 항목에 대한 동의나 반대 정도를 나타내도록 하는 질문 형태인데 이제 동의 정도를 묻는 거는 리커트 촉도예요. 이 어휘 차이 촉도는 양 끝에 이제 뭐 아시아나 항공은 뭐 작다, 크다, 뭐 오래되었다, 뭐 새롭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되는 단어를 두고 어느 쪽에 가까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이제 어휘 차이 촉도입니다. 동의 정도를 묻는 건 이제 리커트 촉도고요. C. 군집표본 추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죠. 모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 소집단들로부터 표본을 무작위 추출한 법. 요거는 이제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층화. 요 문장 자체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납니다. 이 층화인데 여기다 이제 군집을 붙여놓는 게 아주 시험에 잘 나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군집이 되면 군집은 이제 모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요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는 여기 이제 소집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개인을 선택하는 게 소집단을 무작위로 소집단, 덩어리를 클러스터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클러스터 내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게 군집표본 추출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C도 틀렸고 D. 체계적 오차는 타당성과 관련 있는 개념이고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성과 관련 있는 개념이다. 이게 맞는 거죠. 이건 처음 시험에 났는데 이게 이제 체계적 오차는 뭐냐면 뭐 이렇게 측정하는 어떤 척도 자체가 잘못됨으로써 발생한 오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길이를 재는데 자의 눈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눈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니까 아예 뭐 측정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이제 체계적 오차고요. 비체계적 오차는 자는 정확한데 이 재는 사람이 이제 좀 부주의하게 재는 거예요. 뭐 흔들리는 차 안에서 뭐 측정하거나 뭐 이런 걸 이제 비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당성은 우리가 이제 보통 타당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선발 도구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이제 선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가 여부를 선발 도구의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타당성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운동선수 뽑을 때는 이제 운동 능력을 측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의 타당성은 얘가 이제 길이를 제대로 측정하느냐, 눈금이 제대로 돼 있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체계적 오차는 이제 타당성과 관련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대로 되는 자도 측정하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언제 어디서 측정해도 길이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른 상황에서 막 측정을 해서 길이가 막 달리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신뢰성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D는 맞는 거기 때문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2번이죠. 그 다음에 10번 경쟁자 분석. 요즘에는 이제 여기 마케팅 전략에서 STP 이런 게 잘 안 나고 여기 경쟁자 분석이라든가 시장의 매력도 분석 이런 것들이 시험이 잘 나죠. 네. 10번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마케팅 근시. 근시란 건 이제 멀리 못 보고 가까이 본다는 건데
경쟁의 범위를 제품 형태 수준이 아닌 본원적 편익 수준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시가 아니죠. 예. 본원적 편익 수준에서 봐야 되는데 제품 형태 수준에서 보는 걸 이제 근시라고 합니다. 근시란 건 이제 좀 멀리 못 보고 가까이만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났었죠. 우리가 시험에 앞에서 시험에 났던 마케팅 근시화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게 될 편익, 뭐 경험이라든가 편익, 그것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 제품의 중요성만을 여기는 그 실수, 뭐 이런 걸 이제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마케팅에서는 뭐 이게 대체 가능성이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경쟁자로 볼 수 있는데 경쟁에 이제 그 제품 형태 수준의 경쟁이 있고 범주 수준이 있고 본원적 편익 수준이 있고 예산 수준인데 예산 수준은 뭐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 수준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뭐 마케팅 관리자한테 별로 뭐 유익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본원적 편익 수준까지가 보는데 본원적 편익 수준의 경쟁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뭐 콜라를 좋아하지만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펩시콜라도 안 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범주에 있는 청량음료도 안 사 먹고, 하늘보리를 사 마셔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뭐, 그냥 음료가 심심함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의 갈증 해소 뭐 아니면 약간의 수분 뭐 이런 거 없고 그런 거니까, 그 본원적 편익 수준으로 보면, 코카콜라하고 그 하늘보리도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우리 경쟁자가 하늘보리도 경쟁자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근시안이 아닌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콜라의 경쟁자는 펩시야.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경쟁을 이렇게 좁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약간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는 틀린 거죠. 반대로 쓰면 되겠죠. 본원적 편익 수준이 아닌 제품 형태 수준에서 보는 거. 이런 걸 이제 근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품 제거, 상품 제거는 고객 지각에 기초한 방법이다. 고객 지각에 기초한 방법은 제가 이제 뭐 이게 거꾸로 해가지고 앞에 글자 따서 지상사, 각품용, 도제상 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거죠? 예, 지각에 기초한 거 지각도 상품 제고 사용 상황별 대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여기 문제에 있는 사용 상황별 대체도 그것도 고객 지각에 기초한 겁니다. 행동에 기초한 건 뭐냐면 뭐 상표 전환 매트릭스하고요. 수요 교차 탄력성 경제학에서 배운 그 두 가지가 이제 행동에 기초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냐면 그건 이제 고객 중심적인 게 아니라 기업 중심적인 거죠. 그 다음에 C 상표 전환 매트릭스를 활용한 경쟁자 파악 시 구입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표 전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상표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거 샀다가 이제 저거를 샀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저번에는 자기가 쓰려고 샀고 요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쓰려고 샀어요. 산 사람은 똑같은데 사용자가 달라요. 그런 경우에도 상표 전환이 일어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된다. 뭐 그런 건 당연한 거죠. 네. 맞는 건 C가 되겠습니다. 11번 신제품 확산과 제품 수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후기 수용, 레이트 머저러티는 조기 수용자 바로 다음에 신제품 수용한 소유자 집단이다. 아니죠. 그 후기 다수자는 이제 조기 다수자. 예,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innovator, early adopter,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 이렇게 되니까 예. 조기 수용자 바로 다음은 이제 조기 다수자가 되죠. 네. A 틀렸고 B 단순성은 신제품의 이해나 사용상의 용이한 정도를 의미하며 신제품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하나다. 그렇죠? 뭐 그 좀 단순하고 뭐 사용하기 편하고 그러면 신제품 수용이 좀 또 빨리 되겠죠. 네. B는 맞고요. 시장 규모는 성숙기보다는 성장기에 더 크고 성숙기가 제일 크죠. 성숙기가. 왜냐하면 성숙기의 고객이 이제 조기 다수자와 후기 다수자 합쳐서 34% 합쳐서 68%가 되기 때문에 성숙기가 가장 크고 원가는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회수가 많이 되니까 원가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도입기보다는 성장기가 높다. 그거보다는 뭐 성장기 더 낮겠죠. 원가는. 12번 브랜드 전략.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희소효과는 이제 원래 그 모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물타기 되는 것을 희소효과라고 하는데 희소효과는 이제 그 어디서 발생할
우리가 상향 확장, 하향 확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라인 확장 중에 그 원래 있던 브랜드를 이제 같은 범주 내로 옮기는 걸 라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라인 익스텐션에 그 수직적인 게 있고 수평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수직적인 거에 위로 가면 상향이고 밑으로 가면 하향인데 상향 확장의 문제점은 그게 이제 중가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고급으로 가니까 이게 그 뭔가 좀 프리미엄 이미지, 고급 이미지 뭐 이런 거 구축이 고급스러움을 구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점이고 하향 확장은 이제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중가로 가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희석 효과, 모 브랜드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좀 고급스러움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밑에 브랜드로 가면 싼 데로 가면 이제 뭐가 발생하죠? 캐노벌라이제이션, 그 자기 잠식 혹은 뭐 자기 시장 잠식. 원래 고급이었는데 이제 싼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싼 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자기 잠식 혹은 뭐 자기 시장 잠식, 캐노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향 확장이 이 딜루션 효과도 일어날 수가 있고 캐너벌라이제이션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이제 알고 계신 게 좋죠. 네. A는 맞고요. 복수 브랜드 전략은 멀티 브랜드인데 뭐 이건 생활용품 회사가 많이 쓰는 거죠. 새로운 범주가 아니라 원래 범주에다가 이제 신제품 내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뭐 한스푼, 그 다음에 뭐 슈퍼타이, 하모니, 한스푼 이렇게 세 개나 있었는데 드럼 세탁기 나오면서 이제 테크를 낸 거죠.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복수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죠. 브랜드 확장 시 두 제품 범주 간의 유사성은 브랜드 확장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간의 유사성은 영향을 미치 않는다. 둘 다 영향을 미치죠. 범주 간에도 좀 유사함이 있어야 되고요.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간에도 좀 유사성이 있어야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브랜드 확장 이런 것들이 사실 라인 확장은 좋지만 그 카테고리 확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이런 이유에서인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는 뭐 A만 맞고요. 1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격 관리. 최저 수용 가격은 구매자가 품질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 그렇죠. 그 반대로 제일 높은 건 뭐냐? 제일 높은 건 이제 유보 가격입니다. 그래서 유보 가격이 이제 최대 금액이어서 그 위로 넘어가면 이제 안 사는 가격이죠. 빈번한 세일로 인해 구매자의 준고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게 세일을 많이 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준고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일해서 이제 정가로 돌아오면 준고 가격이 뭐예요? 싸다 비싸다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비싼 느낌이 들기 때문에 판매가 굉장히 주는 거죠. 가격 결정 방법에서 원가 기준법은 경쟁자의 가격과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오로지 우리가 이제 그 원가만을 따지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 들어간 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격 결정하는 거죠. 경쟁자를 따진 건 경쟁자 기준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요. 경쟁자 기준법이라는 건 없고, 뭐 경쟁자를 고려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렇죠. 경쟁자와 유사하게 이제 원가를 책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신제품 도입 초기에 가격을 낮게 책정. 낮게 책정하면 침투 가격이고 높게 책정하면 그건 이제 스키밍 가격인 거죠. 그 다음에 순수 묶음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묶음으로도 판매하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가격 정책이다. 아니죠. 그건 이제 혼합 묶음이고요. 순수 묶음은 이제 묶어서만 판매하는 거죠. 14번 가장 적절한 것은 상인 도매상과 대리점은 취급하는 제품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반면 브로커는 소유권 없이 단지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게 그 상인 도매상만 소유권을 갖고요. 대리점하고 이제 브로커는 그 소유권을 갖지를 않죠. 네. 어쨌든 이 셋은 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도매상입니다. 상인 도매상, 대리점, 브로커 이렇게 있죠. 대리점의 대표적인 건 뭐 구매 대리상, 판매 대리상 뭐 이런 게 있고요. 브로커는 이제 이건 뭐 공인중개사 이게 대표적인 브로커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어제는 1번은 틀렸고 VMS에서 소매상 협동조합은 관리형 VMS이고 프랜차이즈 조직은 계약형이다. 이게 전부 다 계약형입니다. 계약형 VMS 세 가지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소매상 협동조합, 도매상이 후원하는 자발적 체인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외워두셔야죠. 판매량이 감소한 사실을 놓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해석과 가맹점의 해석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갈등은 지각불일치와 관련이 있다. 이게 맞죠? 우리 이제 갈등의 원인의 세 가지인데 뭐 목표 불일치, 지각 불일치, 영역 불일치 있는데 이거 시험에 잘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제조업자가 중간상에게 계약에 의거하여 일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뭐 우리가 합법적 권력이죠. 합법적 권력. 전문적 권력은 뭐 예를 들면 뭐 가게 운영의 노하우 같은 걸 갖고 있다거나 뭐 아니면 진열의 노하우 있다거나 뭐 이런 거가 이제 전문적 권력이죠. 네. 중거적 권력은 이제 그 보통 가맹점이 이제 뭐 어떤 본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감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중거적 권력이죠. 전속적 유통, exclusive distribution 이건 뭐 목표 시장에다 가게를 한 개 아니면 뭐 한두 개 두는 건데 중간사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제품에 적합하며 제조업체의 표적 시장 범위가 넓을수록 유리하다. 이건 이제 집약적이죠. 집약적 유통이 그렇고요. 전속적 유통 중간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중간상이 적극적으로 푸시하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5번은 집약적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15번 가장 촉진관리, 가장 적절한 것은 광고 예산 결정 방법에서 가용 예산 할당 affordable method는 광고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아니죠. 이게 이제 가용 예산 할당법은 회사의 어떤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광고를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빚을 내서라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는 거니까 광고를 이제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광고비의 과소 지출보다 과다 지출, 이건 좀 과소 지출하게 되는 거죠. 과소. 네. 왜? 범위 내에서만. 빚 안 지고 광고를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다보다는 과소가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뭐 회사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광고비 지출도 뭐 적중낮추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죠. 이번에 그 청중 1000명에게 광고를 도달시키는 드는 광고 비용은 CPM이라고 합니다. cost per mil, 이게 밀이 라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명에게 도달하는 광고 비용은 CPM이고, GRP는 뭡니까? 그 도달 범위에다가 도달률 두 개를 곱한 거를 총 접촉률에서 GRP라고 하죠. 그것도 틀렸고요. 2번도 틀렸고, allowance, 이 공제가 붙은 애들은 이거 다 중간상 판매 촉진 맞죠. 진열 공제, 입점 공제,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광고 공제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그 중간상 판매 촉진입니다. 그 중간상 판매 촉진은 이거는 푸시죠, 푸시. 네. 샘플은 신제품 시용 유도. 그렇죠. 반복 구매 촉진. 글쎄 뭐 반복 구매 촉진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신제품 시용 유도는 되지만 다른 판촉 방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비용이다. 아니죠. 이 샘플은 이제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샘플이 또 엉뚱한 데 뿌려지면 이건 뭐 굉장히 효율성이 낮을 수도 있는 거죠. 4번 틀렸고요. 인적 판매에서 내부 판매는 판매 사원이 잠재 구매자를 방문하여 판매 활동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외부 판매이다. 외부 판매. 판매 사원이 잠재 구매자 방문하고 외부 판매고 내부 판매는 뭐냐면 소매 또는 도매 점포에서 판매 사원이 잠재 구매자한테 판매 활동하는 거를 그걸 이제 내부 판매라고 합니다. 시험에 처음 났죠. 예, 내부 판매, 외부 판매도 좀 알아두세요. 16번.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처음 보면 좀 어렵죠. 네. 스팸성 광고물의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 삭제해버린 건 선택적 노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메일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제목만 보고 뭐 삭제해버리고요. 예. 그 다음에 무슨 TV 보다가 이제 바로 리모컨 돌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선택적 노출입니다. 평소에 20도 소주 마시던 소비자 19도로 낮아진 1도 차이는 이제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제 2도 차이, 20도에서 이제 18도로 낮아지니까 어이구 훨씬 순하네. 이렇게 흔들리. 거기를 이제 우리가 식역에는 절대 식역이 있고 차이 식역이 있는데 절대 식역은 뭐 어떤 그 자극이 없다, 있다 이런 경계를 이제 절대 식역이라고 하죠. 절대 식역은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S자형의 광고 판매 반응 함수 보시면 거기 이제 가속점이라고 있는데 그 가속점 이전에는 이제 광고의 효과가 없다가 그 가속점을 넘어서부터 이제 광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의 경계를 절대식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없다와 있다의 그 경계. 그러니까 이제 이 소주 마시는 사람은 이제 1도 차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느끼다가 2도 정도 되니까 이제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 2도 거기를 고기를 이제 차이식역. 디퍼런셜 스레이숄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JND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이죠. JND. JND도
어떤 두 자극 간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폭, 뭐 이런 걸 이제 JN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JND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요. 브랜드명, 보증기간, 원산지 등이 품질 추론 단서로 이용되는 지각적 추론, perception inference,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뭐 통째로 다 보는 게 아니라 브랜드명만 혹은 보증기간 혹은 원산지 이런 거 보고 품질 괜찮네 이렇게 made in 뭐 어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이제 그런 거를 지각적 추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우리가 가격이 비싸니까 품질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지각적 추론입니다. 그걸 우리가 비쌀수록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가격 품질 연상 Price Quality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과거보다 식품 관련 광고가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그건 지각적 경계입니다. 지각적 경계. 지각적 방어는 뭐냐면 이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태도 이런 거에 그 신념에 좀 위배되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자기의 어떤 신념과 태도를 보호하려고 그 정보를 좀 왜곡시키는 이런 걸 이제 이걸 지각적 방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들은 그건 지각적 방어가 아니라 지각적 경계죠.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제 배고프니 항상 먹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먹는 것만 나오면 관심을 기울이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먹는 거 광고가 더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각적 경계입니다. 4번이 틀린 거죠. 다양한 제품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소비자는 맨 처음에 제시된 정보와 맨 나중에 제시된 정보를 중간에 제시된 정보보다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걸 뭐 우리가 순서 효과라고도 하는데 좀 맨 처음에 거를 기억을 잘하면 그건 이제 초기 효과고, 좀 맨 나중에 거를 기억을 잘하면 그건 이제 최근 효과인 거죠. 17번. 다음 표는 6개의 활동 A와 F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에서 각 활동의 활동 시간과 직전 선행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B의 여유 시간은 0이며 B의 여유 시간이 0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그려보면 이제 B 활동의 여유 시간이 0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주경로에 있는 거예요. 각 활동의 여유 시간이 모두 합하면 8일이고요. 주경로상의 거는 0이고 주경로 아닌 애들 것만 더하면 이제 8이 되겠죠. 프로젝트의 최단 완료 시간 45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경로는 네트워크를 그렸을 때 가장 긴 거를 주경로라고 하고 주경로가 끝나야 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주경로가 45일이라는 얘기는 프로젝트의 최단 완료 시간이 45일이란 거예요. 프로젝트의 완료 시간, 최단 완료 시간이니까 이게 보통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주경로가 프로젝트 최단 완료 시간이 45일이라고 하면 여기 경로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주경로가 끝나야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최단 완료 시간이 45일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주경로가 45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네트워크를 그리면 어쨌든 주경로가 45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활동의 활동 여유 시간 0이라고 했으니까 비활동이 있는 그 경로가 주경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A, B, D, F가 주경로가 됩니다. B가 들어있는 거는 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더하면 8, 10, 12, 15 돼서 그게 45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경로가 아닌 애들은 이제 C와 E죠. 근데 이제 C와 E의 활동 여유 시간을 더하면 8일이래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게 주경로가 45일이고, 그럼 이제 C와 D가 들어가는 경로들을, 그거를 이제 구해서 그거 차이를 하면, 여기 이제 8이 되느냐? 이게 네트워크가 복잡한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는 제가 기출 해설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야 되지만, 약간 좀 변칙을 줘서 하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활동은 뭐 10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 C 활동이 이제 지금 며칠이 걸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걸 그냥 C라고 놓고 그럼 이제 A, C, D, F 경로가 있고 A, C, E, F 경로가 있는데 A, C, D, F를 하면 그거를 이제 35C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 C, E, F는 33C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어쨌든 주 경로보다 짧아야 되기 때문에 뭐 C는 최대가 10이에요, 10. 예. 그러니까 다 10보단 작아요. 뭐 10보다 다 큰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쉽게 구할 텐데 다 10보다 작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45일하고 35 플러스 C하고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45에다가 33 플러스 C를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차이가 그게 두 개를 뺀 걸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22 마이너스 C는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C를 구하면 얼마냐면 그게 저 7이 나옵니다. 7.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푸실 수도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했던 것처럼 그 좀 정석으로 풀어있는데 그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해서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난다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제가 이게 그 mp3라서 이게 그 네트워크를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이 그런데 이거 제 그 기출 해설집을 보시면서 아니면 뭐 다른 책에 있는 걸 보시면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볼까요? 수요 예측 및 생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계열 분석 기법에서는 과거 수요를 바탕으로 평균, 추세, 계절성 등과 같은 수요의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 그렇죠? 1번 맞죠? 우리가 이제 시계열 그 자료를 보면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평균. 쭉 이게 그러니까 옆으로 쭉 가는 거죠. 평균도 있고 추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성, 시즈널리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 사이클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깨알 같은 변동이 뭐 임의 변동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예측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은 맞는 거고. 2번 지수평할법은 최근 수요일수록 적은 가중치 부여되는 일종의 가중이동 평균법이다. 아니죠. 이게 우리가 그 지수평할법을 좀 일반화한 공식을 보면 그 과거 자료로 갈수록 계속 1-알파가 곱해져요. 그 공식을 보시면 1-알파가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알파 값은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알파 값이 9라고 하면 알파가 9면 1-알파는 알파가 0.9라고 하면 1-알파는 0.1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가 0.1이면 1-알파는 0.9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알파 값이 이게 좀 뭐 크든 작든 간에 1-알파는 0보다 작은 값이라 1보다 작은 값을 이제 숫자에다 곱하면 계속 숫자는 작아지기 때문에 뭐 과거 자료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가중치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 수요에는 가중치가 좀 크고 상대적으로 크고 멀리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게 그게 이제 지수평할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2번은 틀렸고요. 네. 예측치의 편의가 커질수록 편의라는 건 이제 이게 뭐 그 실제 수요의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있거나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걸 편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커지면 예측 오차의 누적값은 뭐 이게 더하는 거죠. 누적 예측 오차 CFE 값이 0에 가까워지지 않죠. 편의가 이제 작아질수록 CFE가 0에 가까워지고 예측 오차의 평균 절대 편차는 증가한다. 뭐 편의가 그 커지면 뭐 MAD는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여기 편의가 커질수록 누적 예측 오차의 누적값은 0에서 멀어지고 예측 오차의 평균 절대 편차는 증가한다.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네. 평균 절대 편차는 오차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이제 평균 낸 거예요. 네, 그걸 평균 절대 편차라고 하죠. 총괄 생산 계획 AP Aggregate Production Planning을 통해 제품, 군 등을 기준으로 월별 혹은 분기별 생산량과 재고 순을 결정한 후 그렇죠. 이게 뭐 계획 기간은 이제 1년 보통 뭐 회계 기간하고 보통 같이 가니까 이제 1년 혹은 1년 6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생산량과 재고 수준을 결정할 그게 APP 맞습니다. 이건이 맞아요. 근데 이제 주생산 계획은 그건 이제 모델별 공장별 어떤 생산 계획이지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분기별로 뭐 요번 주에는 뭐 뭘 한다 뭐 이런 건데 월별 혹은 분기별로 뭐 인력 운영 및 하청 계획을 수립한다. 이 뒤가 틀린 거예요. 뭐 인력 운영 및 하청 계획 이런 것들은 아니죠. 주 일정 계획, 주 생산 계획은 이제 어떤 그 뭐 차를 어떤 모델을 뭐 몇 대를 요번 주에 만들고 요번 달에 뭐 만들 것이냐 뭐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인력 운영 및 하청 계획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요. 자재 소요 계획은 전사적 자원관리가 생산 부분으로 진화 발전 반대네. 예, ERP는 MRP가 발전된 거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 19번 봅시다. 생산 공정 및 설비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품이 다양하고 배치 크기가 작을수록 그러면 당연히 뭐 잡시합을 써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잡, 배치, 라인, 컨티뉴어스 플로우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에 있는 잡은 이게 뭡니까? 그 소량 생산에 가깝고 좀 고객화된 걸 생산하고 저 밑으로 가면 갈수록 대량 생산이고 표준화된 거니까 1번은 뭐 틀린 거죠. 네. 제품이 다양하고 배치 크기가 작을수록 뭐 컨티뉴어스 플로우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주문 생산. 이거 이제 주문 생산은 뭐 make to order겠고 계획 생산은 make to stock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 생산이 계획 생산은 유연성은 높아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써 있지만 최종 제품의 재고 순위 높아진 단점이 있다. 재고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납품하니까 뭐 재고 순위 높아지는 건 아니죠. 제품별 배치에서는 공정별 배치에 비해 설비의 고장이나 작업자의 결근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 시스템 전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순서대로 하는데 기계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결근을 해도 바로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낮으며가 아니라 높으며 노동 및 설비 이용률이 높다. 이용률은 높죠. 계속 쓰는 거죠. GT를 이용하여 설계된 셀룰러 배치는 공정별 배치에 비해 가동 준비 시간과 제공품 재고가 감소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공정별 배치를 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약간 제품별 배치의 효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공정별 배치보다는 조금 좋고요. 제품별 배치는 조금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거에 이제 GT라고 하는 거죠. 4번이 맞죠. 프로젝트 공정은 다른 말로는 이제 위치 고정형 배치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이 너무 제품이 크기 때문에 작업물이 제품이 가운데 있고 뭐 고정돼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작업물의 이동 관리가 중요하다. 뭐 작업물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특정 장비의 이동과 장비의 특정 위치에 고정되는 작업의 이동 관리가 중요하다. 이건 공정별 배치예요. 위치 고정형 배치에서는 뭐 그 제품이 아예 이동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그냥 작업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20번 품질 경영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품질 분임조는 QC, 서클, 품질, 생산성, 원가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작업자 그룹이다. 그렇죠? ZD 이것도 이제 뭐 사실 QC하고 ZD도 처음 나왔어요. 제로 디펙트인데 이건 이제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 통계적 품질 관리 적용이 강조된다. 뭐 통계적 품질 관리 많이 쓰는 거는 뭐 식스시그마고요. 이게 ZD 운동은 좀 작업자를 좀 동기부여하는 뭐 그런 방식이랍니다. 2번이 틀린 거고요. 품질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제와 실패 비용. 그렇죠? 통제 비용을 조금 쓰면 실패 비용이 증가하고 불량품이 많이 나와서 통제 비용을 이제 많이 쓰면 실패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식시그마 품질 수준은 공정 평균이 규격의 중심에서 1.5 공정 표준 편차만큼 벗어났다고 가정한 경우 100만 개당 3.4개 정도의 불량이 발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왼쪽도 6시그마를 벗어날 수준, 오른쪽도 6시그마를 벗어날 수준인데 이제 모토로라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너무 그 벗어날 확률이 낮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1.5를 곱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은 6시그마가 아니라 좀 1.5를 뺀 4.5시그마고 대신에 이제 오른쪽 위로 좀 올라왔어요. 오른쪽인 6시그마가 아니라 이제 7.5시그마에서 그 평균이 1.5배 약간 1.5 정도 위로 이제 치우쳤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100만 개당 분량이 3.4개 정도 나올 확률을 6시그마로 한답니다. 4번이 맞죠. 데밍에 의해 고안된 PDCA 사이클. 이게 이제 지속적 개선, 카이전을 위한 도구인 거죠. 플랜 두 체크 액트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21번 공정 성능 나타내는 지표 적절한 것은 1번 주기시간이 변동 없이 주기시간이 변동 없다는 얘기는 이제 작업장에서 나오는 한 단위 생산되는 시간은 이제 일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리 시간을 감소시키면 제공품 재고도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이제 그 리틀의 법칙을 보시면 그 리틀의 법칙은 I는 RT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 시간이 변동이 없다는 게 일정하면 이게 작업 처리 비율입니다. 작업 처리 비율. 주기 시간이 예를 들면 10초면
1분에 6개 나오는 거고요. 주기시간이 20초면 1분에 3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시간은 그대로예요. 작업 처리 비율은 일정할 때 처리 시간이 감소되면 그러면 이제 제공품 재고는 감소되는 거죠. 그렇죠? I는 RT인데 R은 일정할 때 T를 줄이면 I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요. 병목 공정의 이용률은 비병목 공정의 이용률보다 낮다. 이게 높죠. 병목 공정은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은 좀 쉴 수도 있는데 얘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용률은 높죠. 생산 능력이 증가하면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이용률이 낮아져. 이용률이 이제 유틸라이즈의 가동률인데 생산 능력이 증가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분모예요. 생산 능력은 분모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면 이제 이용률은 떨어지죠. 생산 능력이 감소하면 주기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생산 능력이 감소하면 주기 시간이 길어지죠. 생산 능력이 감소한다는 얘기 이제 뭐 1시간에 뭐 60개 만들다가 1시간에 30개 만드는 얘기인데 1시간에 30개 만들면 이제 그건 2분의 1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는 1분의 1개, 지금은 이제 2분의 1개이기 때문에 주기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가동 준비가 필요한 배치 공정에서 가동 준비 시간이 늘어나면 생산 능력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8시간 일을 하는데 가동 준비를 뭐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동 준비 더 늘어나면 생산 시간은 더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생산 능력은 이제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22번이고도 뭐 그 계산 문제인데 6개의 작업 A에서 F까지 이루어진 조립 라인에서 각 작업의 작업 시간과 직전 선행 작업 나타낸 것이다. 이 조립 라인에서 하루에 400분 동안 100개의 제품이 생산되도록. 그럼 이제 400분 동안 100개 제품이 생산돼야 되니까 이제 주기 시간은 어떻게 돼요? 4분이 되네. 그렇죠? 네, 4분에 한 개씩 나오는 거죠. 4분에 한 개씩 하면 이제 400분 동안 100개 제품이 생산되니까 주기 시간 4분이네요. 네. 또한 작업장의 수가 최소화 되도록 각 작업을 작업장에 할당하였으며 각 작업장에 1명의 작업자를 배치하였다. 이 조립 라인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조절한 것은 조립 라인의 주기 시간이 2.5분이다. 아니죠. 4분이죠. 4분. 아까 400분 나누기 100 하니까 4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작업 간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론적 작업장 수는 이제 전체 시간이 12분이에요. 12분을 이제 사이클 타임 4로 나누면 3이 됩니다. 최소 작업장 수는 2개라고 했는데 아니죠. 3이죠. 3. 네. 이론적으로 가능한 3인데 실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밑에 해본 조립 라인은 3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된다. 4개로 구성되면 4개로. 그 다음에요. A와 D는 같은 작업장에 할당이 안 됩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A와 D를 이제 묶으려면 ABD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ABD가 이제 묶으면 그게 5분 5초가 되기 때문에 4분을 훌쩍 넘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죠. A와 D를 묶으려면 ABD를 묶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F만으로 하나의 작업장이 구성돼요. 그건 맞죠. A 따로 BD 묶고 CE 묶고 F 이렇게 하나 해서 작업장은 이제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이건 좀 어려운 문제죠. A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1일 수요는 평균 20개. 수요가 이제 평균 20개래요. 요건 이제 확정적 모형이 아니라 이제 확률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확률적 모형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죠. 표준 편차는 5개래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며 서로 독립이다. A사는 외부 업체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며 주문 후 입고되기까지 조달 기간은 9일이다. A사가 95% 서비스 수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 수준이 95%라는 것은 우리가 정규 분포상에 봤을 때 품절이 될 확률이 이제 5%밖에 안 돼요. 거의 95% 발생하는 수요는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서비스 수준이. 네. 자, 그럼 이제 최소의 안전 재고를 유지하고자 할 때 A사의 재고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정량 발주 시스템 Q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 재고는 50개보다 많다.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정량 발주 모형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하루에 평균 수요가 20개예요. 20개 곱하기 여기 리드 타임이 9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180개를 주문하면 되냐?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예를 들면 뭐 그 수요가 평균 수요보다 딱 180개만 하면 평균 수요보다 적을 때는 품절이 안 되지만 평균 수요보다 많으면 품절이 되기 때문에 안전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안전재고를 어떻게 구하냐면 안전재고 일단 이제 우리가 하루에 사용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조달 기간이 9일이고요. 9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25니까 하루의 분산은 25예요. 25. 표준 편차가 25니까 분산 25니까 9 곱하기 25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5가 돼서 하루에 이제 15개가 됩니다. 하루에 15개. 그럼 분산이 15개인데 거기다가 그냥 15에다가 그냥 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서비스 수준이 15인데 분산이 15, 표준 편차가 15인데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 수준이 95% 충족시키는 거니까 여기 표준 편차 배수가 이게 그 0.05 되는 확률이 1.6이에요. 그래서 1.6을 15에다 1.6을 곱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계산하면 그게 24가 됩니다. 24. 그래서 안전재고는 여기다 이제 24개, 180에다가 이제 24개를 더해주면, 그럼 이제 이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품절이 될 확률은 5%, 품절이 안 될 확률, 즉 서비스 수준이 95%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량 발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재고는 50개보다 많다. 아니면 적습니다. 24개니까요. 정량 발주 시스템, Q 시스템 사용하는 경우 재주문점은 180개가 아니라 재주문점 몇 개 됩니까? 204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주문점은 이제 재주문을 구할 때 일일 평균 수요에다가 리드 타임에서 20 곱하기 9에서 180개에다가 안전재고를 더해줘야 되니까 안전재고는 24로 계산이 됐죠. 그래서 204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이제 주문 주기가 16일. 그럼 이제 우리가 Q 모형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항상 재고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주문점을 우리가 정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그 P 모형에서는 얘는 이제 정기적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주문을 할 때 얼마큼 해야 되면 목표 재고를 정합니다. 목표 재고. 목표 재고를 정하고 그 목표 재고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 간의 차액만큼을 이제 주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정기 주문 모형에서는 이제 목표 재고량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목표 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채워야 되냐면 다음번 주문 때까지 버틸 양으로 목표 재고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음번 주문과 그리고 그 다음번에 주문이 도착할 때까지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지 기간이 주문 간격이 여기서 이제 16일이라고 했죠. 16일 리드 타임이 5일이니까 이제 25일간 버틸 재고를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표 재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 재고를 한번 구해보면 일일 수요가 20개고, 20개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에다가 9일을 더하면 25일이에요. 그러면 25일을 하면 그게 벌써 500개입니다. 500개. 그래서 이제 기본 500개에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안전재고를 더해야 되는데 안전재고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이제 그 방지 기간 동안에 안전재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재고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25일에다가 25를 곱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5에다가 25를 곱하면 이 루트 시키면 5525에서 25 곱하기 25 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25가 나오는 거죠. 그럼 25에다가 아까 그 95%를 더해주면, 곱해주면, 그럼 그게 이제 40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재고에서 4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 주기가 16일인 정규 발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재고는 40개이다. 그럼 이제 이거 정답이네요. 40개. 네. 그 다음에 주문 주기가 16일인 정규 발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재고량의 목표치는 352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540개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산 그 500개에다가 40개 더하니까 540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주기 16일인 정기 발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주문 시점에 30개 재고 남아있으면 540개를 채워야 되니까 이제 510개를 주문하면 되는 거죠. 30개를 빼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23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재주문점을 구하던 목표 재고 수준을 구하던 거기에 안전재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는 안전재고 할 때 그 안전재고가 Q 모형에서는 리드 타임 기간 동안의 안전재고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 모형에서는 뭐예요? 이게 이제 방지 기간 동안의 안전재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P 모형, Q 모형보다는 P 모형의 안전재고 수준이 항상 많다고 배웠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왜 그 P 모형의 안전재고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좀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23번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번 보시면요. 토요타 생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PS의 집을 구성한 두 가지 기능은 이것도 처음 나왔죠. 이게 JIT하고 지도카입니다. 지도카. 풀 시스템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평준화를 위해서 지도카하고 자재 소요 계획 쓰는데 사실 토요타 시스템에서 자재성 MRP를 사용을 안 합니다. MRP는 이건 이제 푸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토요타는 이게 풀 시스템이라 이걸 사용하지 않고 지도카는 이건 이제 생산 평준화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품질을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생산 평준화를 위해서는 혼유 생산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어요. 혼유 여러 개, 뭐 캠리, 아발론, 솔라라 이런 차들을 이제 막 묶어서 생산하는 걸 이제 혼유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3번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 비해 다기능 작업자보다는 하나의 작업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작업자를 육성한다. 아니죠. 그 다기능 작업자를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작업, 대기, 재고 등을 낭비의 유형으로 8가지 낭비 중에 하나죠. 4번이 정답이죠. 이용률 최대화 및 제공품의 안정적 흐름을 위해 공정의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정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건 강조한다. 아니죠. 아까 그 지도카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그 공정을 멈추고 여기서 품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토요타 시스템에서 뭐 우리가 퀄러티 애트 소스라고 해서 그 현장 품질 혹은 뭐 원천적 품질 확보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멈추게 돼 있죠. 이것으로서 2018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